다음 이야기는 포괄임금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심상정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안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안랩이 십수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10년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자고요. 번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번봉이 작아. 그래서 수당을 미리 정해놓는 것. 초과 근무 같은 걸 해도 그 수당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형태로 노동착취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게 포괄임금이에요. 네트 얼마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의 문제가 그 안철수의 포괄임금제를 총액임금제라고 잘못 쓰고 있어요. 이 총액임금제하고 포괄임금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총액임금제는 모든 수당을 합쳐가지고 이걸 연봉 형태로 나누는 겁니다. 12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하거나 출장을 가서 출장비를 추가로 받거나 이런 거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당으로 지급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괄임금은 앞으로 할 수 있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연장 근무를 미리 상정해서 그 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이다라고 끌어다 댕기는 거죠. 그래서 안내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작 초부터 연장 근무를 1년에 600시간 이상을 계약서 안에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600시간 정도는 연장 근로를 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하지 않아 라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봉 계약 맺은 게요. 안철수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내가 경영에 손뗀 지 오래됐으니까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철수가 2005년 정도에 거기에서 실질적인 경영에서 손을 떼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 계약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뭐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안랩에 들어갈 때는 번봉이 너무 적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재수당들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노동착취 기업에 가까웠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안랩을 다닌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노동부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괄임금제라는 경우는 우리 찌라시가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 보면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니네 시간의 수당을 연간 40시간만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연간 40시간을 책정해 주고 일괄적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0시간을 일을 해도 40시간만 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1.5배 수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11시인가 10시가 넘으면 또 추가로 1%를 더 주나요? 야간 수당을 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연장해서 다시 또 6시, 새벽 6시를 넘기면 또 임금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48시간이 지나면 야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의 특성상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상당히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액임금제는 잔노 달고 계시는데요. 총액임금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총액임금제냐면 개인의 총액임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올해 1조만 임금으로 쓸게 해서 1조를 넘지 않은 겁니다. 국가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나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여러분이. 더 악질적인 게 포괄임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말을 쳤다 이거를 들통났죠. 굉장히 지금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까지만 대표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는 2007년부터 뭐 강의를 나가고 외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경영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본인 개인 소유가 최대 주주이기도 했고 2012년까지 대선에 그 출마설이 나올 때까지 실제 의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이사회. 예, 이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이사회라고 하는 권한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선임부터 상무 복급 임원들에 대한 모든 선출, 그다음에 주요 계약이라든지 관련된 회사의 내규들을 전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본인이 1, 2, 3대 대표 2, 3, 4대 대표이사들을 자기가 이사장으로 직접 다 뽑았어요. 이렇게 된 거지. 오너네, 오너. 이렇게 된 거지. 대표일 때는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였고 이사회 의장이 됐을 때는 바지 대표 걸어놓고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사회 의장도 아닐 때는 바지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데 관여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도 안내은 안철수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리모트 되는 거, 컨트롤을 컨트롤되는 하고 거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거야. 이 사람 자체는 마치 자기가 전혀 거기에 관여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노동에 대해서 뭔가 되게 친노동적인 후보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게 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게임 개발이나 이거. 자살도 지금 나오고 그러죠. 이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에는요. 아까 제가 맞네요.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니까 1.5배를 받아요. 그리고 10시 이후부터 이 길 6시까지는 통상임금 플러스 50%를 하고 여기에 야간 근로수당을 또 50%를 또 줘요. 원래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휴일 근무를 할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줘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저도 잠깐 해봤지만 밤낮이 없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상하고 이 새끼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야근하니까 1.5배, 그렇지. 2점 줘야 되니까 이거를 포괄임금으로 딱 잘라놓고 월 40시간밖에 못 줘. 그리고 40시간 주고 날새기 하든 말든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살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근을 하지만 야근 수당을 못 받게 없는 되는 거죠. 상태죠.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012년 이후에 악질업자입니다. 그 악질. 안랩의 경영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2012년도에 안철수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자 안철수가 BW를 발행해갖고 차익을 얻었다라는 식의 투자 안에서 문제 제기가 생기자마자 본인이 그때 차익을 얻었을 걸로 상당되는 약 100만 주 전체 주식의 10% 정도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던집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재산의 절반이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던졌죠. 근데 이게 결국은 동그라미 재단이란 자기가 설립한 안철수 재단으로 기증이 된 거예요. 안철수 재단은 동그라미 재단으로 이름만 바꾼 거죠. 그리고 자신은 18%에서 19% 정도 되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10%, 내가 18%에서 28% 이상의 안랩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2012년도까지만 해도 안랩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 배당을 하는 비율이 약 20% 초반이었어요. 이게 100억을 벌면 22억 정도를 주주 배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늘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는 무려 40%가 넘는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안랩이 실컷 벌어가지고 30%의 수익금, 그러니까 걷어낸 수익금 전체 중에 41%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30%가 안철수에게 꽂히게 되는 형태로 쉽게 말하면 IT 기업이 아니라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의 활동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안철수 개인 기업인 것처럼 그 수익을 챙겨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재단은 처음에 출연했던 대로 자기들이 주장했던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활동을 했느냐. 1,000억 가까운 자산을 갖고 있는 동그라미 재단이 1년에 수익비 말고 순수하게 출연해서 사회공헌을 했다고 하는 비용이 1913년 발표로 8억입니다. 그럼 0.8%만 사회에다 기부한 거고 나머지는 자기 자산으로 운영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게 무슨 사회 기부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기업이냐고. 안랩 자체가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할 때 왜 그렇게 야당의 포지션이 저렇게 애매모호한가가 이런 거 같은 걸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포괄임금제에서 수당으로 미리 책정해놓고 한 비용이 실제로 일한 것보다 많을 개연성 가능성이 많으면 그 자체가 계약 자체에 무효가 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로 실제로 월급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통 기업들이 한 200만 원 받을 때 자기는 한 1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더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훨씬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을 시켜먹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뻔뻔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안랩에 사실상의 소유주는 안철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안철수가 회사를 떠나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주식을 다 나눠줬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 배분된 주식도 2% 미만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늘 어떤 직원들을 생각하고 4차 산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안랩은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삼성하고 유착 관계도 얼마 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쪽에 독점 기업으로서 존재하면서 수익들을 만들어냈었고 2013년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보다는 연 200억에서 300억 가까운 현금 펀드를 돌려가지고 유엔화에 투자하기도 하고 석유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는 단기성 기업 사채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IT 기업이 아니라 투자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안랩의 현실이라는 거죠. 안랩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 세금으로 큰 회사 아니에요? 웬만한 공공기관에 다 쓰잖아요. 거의 100%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대선에 관련해서도 선관위 서버도 안랩이 지금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은 모르지만 유일한 박사 같은 그런 공적인 개념을 가진 기업가도 아니고 또 사실은 노동 착취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컸고 그 마인드 속에 지금 노조에 관련된 발언도 들어보면 그렇고 역시 이명박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토론할 때 했던 말이 안철수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라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웃기지 않아요? 안 닮았어. 해봐봐.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봐.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비슷한데? 너무 비슷한데. 사실은 안철수는 최근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전략이 미스가 되니까 대선 토론마다 컨셉이 달라. 뚱하게 짜증나게 했다가도 막 웃는 듯하고 그러지만 기본 색깔을 못 바꾸는 것이 안철수가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안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게 뭔가를 획기적인 걸 개발을 해가지고 정부 기관에 모든 게 납품을 하는 그 원본으로 V3 쓰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잖아요. 정부에서는 그거 제가 다 주고 사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갑철수나 MB 아바타보다 그만 괴롭히십시오는 토론하지 말자는 거거든. 토론은 당연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든 후보자 다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MB한테 문자가 와서 MB한테 한 소리 아니었을까?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실망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 토론장에서 나를 그만 괴롭혀라가 아니라 이제 자신에 대한 특색 선전의 방식으로 자신을 꾸준히 괴롭혀 왔다라는 것을 아니야. 폭로한다고 딱 얘기한 찍어서 거잖아. 지금 유승민이한테 대놓고 한 소리예요. 유승민이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대놓고 직접 사람한테 대고 한 얘기. 짜증이야. 이건 대사도 아니고 대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철수 같은 이미지의 정치인은 여지껏 사실 별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는 해요. 가령 홍준표 같은 사람은 많이 봤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능구렁이고 뭐 이렇게 검찰 출신이고 뭐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뭘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뭘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이라서 그런가? 뭐 어떨 때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든가. 뭐야, 공대생은 지금 사회성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은 그렇지 않죠. 의대생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뭔가 정치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쭉 해온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뭐랄까 약간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이렇게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지껏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는 이 사람이 되게 좀 특이한 거는 사실이고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왜 정치를 한다고 나섰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정치랑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 의대생 특유의 벤처기업가 특유의 꿈틀거리는 다 이뤄봤다. 트리플 크라운으로 권력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었을까 싶어. 병원에서의 의사로서의 존재감과 벤처 사업가로서의 어떤 존재감만으로는 자기의 그 욕망이 다 차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사람이 있잖아. 이공계든 인문계든 뭐 예술가든 간에 욕망이 큰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저는 있지 않은.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가로서의 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마를 안 하죠.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 사람의 욕망이 뭘까라는 게 되게 너무 특이한 캐릭터여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안철수는 벤처 신화에서
새 정치를 외쳤던 젊은 정치인에서 사실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델이랄까 그 과정이랄까 이 메커니즘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쩌면 참고 상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요. 이게 엘리트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로부터 그 인간의 그 모든 모델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야당의 포지션이 있었지만 사실은 구기득권, 요권에 가까운 사람이 정치를 나서게 되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 초심의 마음이라는 거 자체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처음에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미래와 뭐 청년을 생각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도. 선의로. 선의로.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요걸 서포팅하고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그 정치라고 하는 걸 수단의 상황으로 보고 뛰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이 계속 그 네. 지울 수가 없다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도 문제인 거예요. 보는데 이렇게도 봐요. 원래 안철수가 가야 할 곳은 새누리당 쪽이었어요. 그건 그러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민주진보 쪽으로 와 있어서 이게 엇박자가 난 거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캐릭터가 지금 나오는 와이프 문제, 그다음에 본인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서울대에서 1년 하고 특혜받은 문제 이런 전반을 쭉 걸쳐와 보면 새누리당스럽잖아요. 굉장히 새누리당스러워서 그쪽에서 있었으면 대성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근데요. 네. 나는 안철수를 지금 송 작가랑은 좀 다르게 봐요. 사업 확장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렇게 봐요. 나름 이룰 만큼 이뤘어. 음. 회사가 그 정도면 안 내면 이제 벤처기업 아니에요. 나름 대기업이야. 독과점 기업이죠. 근데 일을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서 손 떼고 지분만 갖고 있으면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회 의장까지 지가 운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음. 그 사회적 명망 이런 거나 또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그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요직들이 있다가 보니까 명예를 쉬운 추구하게 거지. 됐다. 훨씬 이거지. 쉬운 일 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강의가 그냥 뭐 전문적인 강의보다는 그냥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저물층에게 소구하는 무슨 청춘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판을 다 짜주고. 그걸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게 이런 게 정치라고 하는 일종의 일맥상통하는 맥이 다 있는 걸 느꼈다고 뽕을 봐요. 맞아버렸구나, 뽕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콘서트만 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다 있는 맥락이 철학적인 건 없고 나는 굉장히 말초적으로 자기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강의를 하다가 느껴서 대중적 인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실에만 있다가 교과서나 무슨 책에만 수립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체감적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지지율이 뻥에 취해가지고 나 대선 나가겠다 이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음모론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동안 MB 정부의 미래위원회에서 부의장을 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연결 실세에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가 정계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게 나무님이 지적하신 적극적인 자기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인 타의 의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 플러스 나도 인정.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대세론에 의해서 이명박이 레임덕이라는 그 분위기를 겪고 있을 때 안철수의 등장과 안철수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를 뛰어넘는다는 수준에 갔을 때 박근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지만 대선에 대한 어떤 지지 내지는 어떤 조작을 부탁하기 위해서 최순실과 함께 이명박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회동이 있었다는 게 이미 밝혀져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박근혜 대세론을 꺾어주기 위한 안철수는 보여주기 위한 행보를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정치계에 드러났던 거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한테 다리를 물려주게 됐던 거고 스스로 또 그러한 상황 하에서 대선에 있어서 이제 승리가 박근혜가 이루어지고 났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외국으로 뜨면서 그 모든 부분의 정치를 떠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거지. 근데 박근혜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박근혜가 본인의 처열 통치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중대 역할을 하기 위한 또 새로운 정치 후계자가 필요했었고
그거를 박근혜 안에서 키워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밀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해요. 인정.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잘 봐요. 모르겠네. 네.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주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이 보고 계시는데 안랩의 주가가 변동되는 것을 보면요. 201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31일 날 또 최고가를 찍었어요. 14만 7,300원. 5만 원대에서 놀던 주가가. 그리고 약 3주가 지난 시점을 보면 녹음하는 오늘 74,200원으로 내려갔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저 최고가하고 지금 반토막 사이 약 7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과연 누가 돈을 벌었을까? 저는 2012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있다. 분명히 이거는 안철수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식이 아닌 누군가는 이득을 봤다. 피해는 개미들이 보고 뭐 그런 의혹들은 계속 굉장히 제기되고 많은 있죠.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거는 공정거래위나 감사원에서 이거는 잡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전 주가에서 작전 주가 세력이 띄우기를 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수천억의 차익을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MB 아바타예요? 말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자기가 뭐 이뤄야 되는 무슨 큰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쪽으로 젊었을 때부터 쭉 뭔가를 해온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이것만 생각해요. 안철수가 지난 정치 생활을 포함해서 교수 생활 이런 인생의 지금 55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과정 중에 한 번도 안철수에게 불리한 여론이라든지 불리한 검증이 시도된 적이 있느냐 이거야. 별로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대선 측면에 와서 불과 2개월 사이에 뽀록뽀록 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계속 탈법이거나 금수저이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 국민을 적폐로 보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그랬다시피 초반에 정치계에 나왔을 때는 호의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철수 자체가 적폐예요. 포괄임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고 봐도 여타의 어떤 기업인들과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내가 봤을 때는 더 엘리트적으로 뭔가 더 권위적이고 더 폭압적인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안철수는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다시피 홍준표는 지금 안철수 이제 다 따라잡았다고 난리치고 있고 안철수는 아무리 영을 써봐야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언 하나 합니다. 굉장한 무리수를 들 겁니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쪽에서 엄청난 무리수를 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에 선거에서는 홍준표에 역전당한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역전시키는 대상을 홍준표에서 안철수로 바꿔라. 이러다 2등 하는 거 아니야? 자, 춘천 MBC의 사장이 한 짓이 딱 나는 안철수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유치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 카메라 기술이 얼마나 좋으면 이 혀 날름하다 집어넣을 때 얼마나 걸쳐요. 내가 보기엔 반초도 안 걸릴 것 같거든. 연사로 찍어가지고 그 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죠. 성질들이 급해. 회사가 노조 지부장한테 정직 3개월을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사장 퇴진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을 결의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향해서 송재우라고 하는 춘천 MBC 사장이 메롱 하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게 찍혔어. 혀가 뻑 튀어나온 그 사진이 정말 진짜 얄밉게 그 사진 딱 찍힌 그러니까 거야. 아마 동영상을 찍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영상 캡처인데 네,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또는 그래 동영상이 중요한 거야. 일반 신문 보도 사진 이후에 이 컷은 그걸 못 찍으면 그 이슈가 안 돼.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약간 좀 세보면은 그 소방관이 그 여자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발로 뻥 차가지고 안으로 집어넣고 구하는 장면 봤죠. 그런 게 눈으로 직접 보이니까 이거 신기하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아니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왜 그 OBS 방송 인터뷰도 했잖아요. 딱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 위에 올라가 있고 대표이사로 있고 CEO로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 그냥 혓바닥을 뽑아버려야죠. 이대로 둬도 되나요? 제가 지금 사진 봤는데 처음 봤어요. 혀도 겁나 길어요. 이건 홍준표 형님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혀는 내가 제일 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코가 다요. 오, 한번 해봐요. 정말 웃기는 게요. 이 사람이 지금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한 번 일단은 그 긴 혀를 내밀어서 메롱을 해요. 그리고 차에 타기 직전에 차문을 열면서 또 두 번째 메롱을 또 해요. 참 품격 없는 새끼 뭘까?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난 사람의 이 보통 혀가요, 이렇게 얼굴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는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빠져나와 있다. 너무 뭐랄까, 너무 외설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언니가 농구 팬이 아니라서 그래. 농구? 마이클 조단은 거의 혀를 휘두르면서 농구를 아, 해.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전에 어. MB가 뭘 하다가 그 가생이에 이렇게 침이 고이면 이렇게 혀로 약간 낼름거리면서 이렇게 핥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할른. 그래서 나는 그것도, 아우, 세상에 저렇게 천박해 보일 수가 있나 싶었거든. 근데, 난 이 혀는 뭔가 막 되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외설적이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춘천 MBC의 송재우가 사실은 혓바닥 낼름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고 싶었을 거예요. 손가락. 엿먹어. 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얘는 좀 취향이 특이했던 거지. 근데 혀를 평소에 많이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혀를 낼름하는 행위는 초등학교 때로 끝나 대부분. 네, 근데 이거를 상대에 대한 비난 혹은 욕설의 방식으로 혀를 이렇게까지 길게 빼서 낼름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혀는 어떤 나름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으로 그렇죠.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나 갑자기 그 박희태는 기능을 발휘하는 장면을 상상했어. 어떡하지? 박희태는 손가락으로 콕이고 얘는 혀로 낼름이야. 아니야 나는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방송사라고 하는 게 말로 벌어먹고 살잖아. 뭐 왜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혀가 더 강하구나. 혀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유, 백태가 하얗게 꼈는데요.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단면은 뭐냐면은 아직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 새끼 응.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라는 새끼가 후배들한테 저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중앙 MBC에 서울 또라이 새끼, MBC에서 또라이. 서울 MBC 본사에서 내리꽂힌 자들이 대부분 그럼 다. 낙하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우리나라에 아직 멀었어요. 그 안철수 포함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정말 이상해. 회사를 운영해 본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최소한 자기 직원이나 동료들에 대해서 파트너십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그 마인드 없이 이런 방식으로 혀를 낼름거리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조롱이고요. 그렇겠네요. 국민을 조롱한 겁니다. 춘천 MBC 사장이면요 공인이에요. 이 사람은 혹시 인면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 주사를 잘못 맞은 거 이거 아닌가? 직립보행하는 개도 있어? 근데 사실은 홍준표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혀를 뽑아버려야 다시는 그 후배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홍준표 혀가 남아 있으니까 이자가 혓바닥을 내는 아, 겁니다. 예. 같은 춘천이네요. 예, 한 놈 뽑아버려야 돼요. 여기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혀를 뽑아버리려고 농노우즈. 농노즈 한 번 딱 뽑아버려야 다음 후배들이 이런 일을 안 해요. 어디 감히 사원들한테 자기 직원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닙니다. 사장은 월급사장. 네, 월급 사장인데 어디 감히 후배들하고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취재하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혓바닥을 내밀고 낼름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대한민국의 노동 혐오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노동을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문화. 그리고 이게 자본과 노동의 힘의 균형에서 자본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노동이 천시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는 정말 뽑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아니, 이제 이렇게 딱 혀를 내밀었을 때 똥물을 뿌린다든가. 그렇지. 뭐 꼭 뽑지 않더라도. 하필 딱 그때. 그 언론사 분규에 까나리 액젓을 뿌린다든가. 언론사 분규의 대체적인 어떤 그 모양은 대부분 비슷해요. 경영진은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최대한 많이 잘라내고 비정규직 직원들 채용하고 이런 방식이고 언론사 노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공정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정언론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인 사원이 제대로 된 뭔가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까지 돌입이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의 사장은 준 공무원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적폐들은 언제 좀 다 뿌리를 뽑아버렸을까? 혀를 그냥 뽑아버리듯이. 잘라놓고 월 40시간밖에 못 줘. 그리고 40시간 주고 날새기 하든 말든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살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근을 하지만 야근 수당을 못 받게 없는 되는 거죠. 상태죠.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딱 2012년 이후에 악질업자입니다. 그 악질. 안랩의 경영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2012년도에 안철수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자 안철수가 BW를 발행해갖고 차익을 얻었다라는 식의 투자 안에서 문제 제기가 생기자마자 본인이 그때 차익을 얻었을 걸로 상당되는 약 100만 주 전체 주식의 10% 정도 사회에 기부한다고 던집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재산의 절반이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던졌죠. 근데 이게 결국은 동그라미 재단이란 자기가 설립한 안철수 재단으로 기증이 된 거예요. 안철수 재단은 동그라미 재단으로 이름만 바꾼 거죠. 그리고 자신은 18%에서 19% 정도 되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10%, 내가 18%에서 28% 이상의 안랩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2012년도까지만 해도 안랩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 배당을 하는 비율이 약 20% 초반이었어요. 이게 100억을 벌면 22억 정도를 주주 배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늘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는 무려 40%가 넘는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안랩이 실컷 벌어가지고 30%의 수익금, 그러니까 벌어낸 수익금 전체 중에 41%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30%가 안철수에게 꽂히게 되는 형태로 쉽게 말하면 IT 기업이 아니라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의 활동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안철수 개인 기업인 것처럼 그 수익을 챙겨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재단은 처음에 출연했던 대로 자기들이 주장했던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제 뭐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안랩에 들어갈 때는 본봉이 너무 적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재수당들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노동착취 기업에 가까웠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안랩을 다닌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노동과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괄임금제라는 경우는 그 우리 찌라시가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 보면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니네 시간의 수당을 연간 40시간만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연간 40시간을 책정해 주고 일괄적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0시간을 일을 해도 40시간만 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1.5배 수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11시인가 10시가 넘으면 또 추가로 1%를 더 주나요? 야간 수당을 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연장해서 다시 또 6시, 새벽 6시를 넘기면 또 임금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48시간이 지나면 야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의 특성상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상당히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액입금제는 잔노 달고 계시는데요. 총액입금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총액입금제냐면 개인의 총액입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올해 1조만 임금으로 쓸래. 임금으로 쓸게 해서 1조를 넘지 않은 겁니다. 국가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나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여러분이. 더 악질적인 게 포괄임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말을 쳤다 이거를 들통났죠.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까지만 대표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는 2007년부터 뭐 강의를 나가고 외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경영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본인 개인 소유가 최대 주주이기도 했고 2012년까지 대선에 그 출마설이 나올 때까지 실제 의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이사회. 예, 이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이사회라고 하는 권한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선임부터 상무 복급 임원들에 대한 모든 선출, 그다음에 주요 계약이라든지 관련된 회사의 내규들을 전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본인이 1, 2, 3대 대표 2, 3, 4대 대표이사들을 자기가 이사장으로 직접 다 뽑았어요. 이렇게 된 거지. 오너네, 오너. 이렇게 된 거지. 대표일 때는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였고, 이사회 의장이 됐을 때는 바지 대표 걸어놓고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사회 의장도 아닐 때는 바지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데 관여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도 안내은 안철수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리모트 되는 건 컨트롤을 컨트롤되는 하고 거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거야. 이 사람 자체는 마치 자기가 전혀 거기에 관여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노동에 대해서 뭔가 되게 친노동적인 후보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게 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게임 개발이나 이거. 이 자살도 지금 나오고 그러죠. 이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에는요. 아까 제가 맞네요.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니까 1.5배를 받아요. 그리고 10시 이후부터 이 길 6시까지는 통상임금 플러스 50%를 하고 여기에 야간 근로수당을 또 50%를 또 줘요. 원래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휴일 근무를 할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줘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저도 잠깐 해봤지만 밤낮이 없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상하고 이 새끼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야근하니까 1.5배, 그렇지. 2점 줘야 되니까 이거를 포괄임금으로 딱 다음 이야기는 포괄임금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심상정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안내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안내비 10수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10년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자고요. 번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번봉이 작아. 그래서 수당을 미리 정해놓는 것. 초과 근무 같은 걸 해도 그 수당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형태로 노동 착취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게 포괄임금이에요. 네트 얼마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의 문제가 그 안철수의 포괄임금제를 총액임금제라고 잘못 쓰고 있어요. 이 총액임금제하고 포괄임금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총액임금제는 모든 수당을 합쳐가지고 이걸 연봉 형태로 나눠놓은 겁니다. 12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하거나 출장을 가서 출장비를 추가로 받거나 이런 거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당으로 지급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괄임금은 앞으로 할 수 있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연장 근무를 미리 상정해서 그 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이다라고 끌어다 댕기는 거죠. 그래서 안내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작 초부터 연장 근무를 1년에 600시간 이상을 계약서 안에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600시간 정도는 연장 근로를 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하지 않아 라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봉 계약 맺은 게요. 안철수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내가 경영에 손뗀 지 오래됐으니까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철수가 2005년 정도에 거기에서 실질적인 경영에서 손을 떼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 계약이 있었다는 거고. 했느냐? 1,000억 가까운 자산을 갖고 있는 동그라미 재단이 1년에 수익비 말고 순수하게 출연해서 사회 공헌을 했다고 하는 비용이 1913년 발표로 8억입니다. 그럼 0.8%만 사회에다 기부한 거고 나머지는 자기 자산으로 운영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게 무슨 사회 기부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기업이냐고. 안내 자체가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할 때 왜 그렇게 야당의 포지션이 저렇게 애매모호한가가 이런 거 같은 걸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포괄임금제에서 수당으로 미리 책정해놓고 한 비용이 실제로 일한 것보다 많을 개연성 가능성이 많으면 그 자체가 계약 자체에 무효가 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로 실제로 월급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통 기업들이 한 200만 원 받을 때 자기는 한 1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더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훨씬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을 시켜먹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태. 그렇죠. 그리고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뻔뻔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안내배 사실상의 소유주는 안철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안철수가 회사를 떠나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주식을 다 나눠줬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 배분된 주식도 2% 미만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늘 어떤 직원들을 생각하고 4차 산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안랩은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삼성하고 유착 관계도 얼마 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쪽에 독점 기업으로서 존재하면서 수익들을 만들어냈었고 2013년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보다는 연 200억에서 300억 가까운 현금 펀드를 돌려가지고 유엔화에 투자하기도 하고 석유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는 단기성 기업 사채에 투자하기도